바로 어제 유럽의 산업 가속화법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한국에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눈아프게 찾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독자분들께서 이 짧은 영상으로 이러한 수고로움을 덜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산업가속화법 껍데기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부록에 있는 유럽 역내 의무 조달 비율 70%에 대한 내용입니다. 껍데기만 보면 산업가속화법은 그저 답답하고 흔한 유럽 법안 중 하나이지만 이 역내 조달 70% 조항이 붙는 순간 이 법안의 성격은 대단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지금 이 안은 일단 최종안이긴 하지만 합의체 유럽연합의 입법위,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3자 합의가 필수라는 약간 고지식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실제 시행에 있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껍데기부터 보면 2035년까지 유럽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을 2024년 기준 14.3%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몇몇 독자분들께서는 14.3%에서 20%까지 제조업 비중을 높인다는 대목에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대체로 배터리 산업을 포커싱한다는 점에서 배터리 산업으로 20%까지 제조업 GDP를 끌어올린다면 이를 두고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이전 CRMA법과 마찬가지로 IIA의 목표는 유럽 배터리 밸류체인에 깊숙하게 침투한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보시면 단일 제3국이 전 세계 제조 역량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라 함은 단연 중국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40%라는 숫자도 재미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넘을 뻔한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이기도 합니다. 즉 40%라는 숫자는 대놓고 중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0% 커트라인을 넘는 높은 점유율을 가진 중국은 하나로 1,400억 원 정도 이상을 유럽에 투자하고자 하면 50% 유럽인 고용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소 아쉽습니다. 사실 발표 이전 초안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 절반의 일자리 보장이 아니라 50대 50 합작법인 설립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과거 1994년 중국이 유럽에 했던 짓이기도 합니다. 당시는 중국이 자체적인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던 초창기였는데 합작법인 구성은 중국이 당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내연기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유럽이 배터리에 있어서도 당시와 똑같은 전략을 중국의 역으로 사용한다면 중국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배터리 기술력을 습득해서 금방 중국 없이 자체 생산까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초안 내용은 너무 강하다고 판단했는지 최종 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합작법인 구성을 강요하진 못하더라도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부터입니다. 먼저 관세 동맹이나 FTA 체결국의 부품이 EU 역내산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는 조항은 한국 배터리 산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유럽과 포괄적 FTA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WTO의 정보 조달 협정 당사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이나 부품은 이번 법안 체제 하에서 EU 역내산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중국은 유럽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점유율 40%에 걸려 최우선 규제의 타깃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양극재를 생산하거나 완성셀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보내도 역내 생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헝가리 등 현재의 기왕 생산 설비를 구축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약간 손해를 입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보정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가속화법에서 말하는 역내 조달이라 함은 바이든의 IRA와 비슷하게 중국과 같은 FEOC를 제외한 자유시장 조달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내 조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유럽 내 각종 보조금과 공공조달에 있어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70% 조건이 부록에 숨어 있어서 저도 놓칠 뻔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 이대로 확정된다면 한국 업체들에게 특히 셀 업체도 그렇지만 양극재 등의 소재 업체들은 엄청난 반사 수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70%면 흑연이나 리튬염, 전구체 등의 한국 조달이 불가능한 소재만 중국에게 조금 신세지고 전부 한국산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만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마치 이 바이든의 IRA 30D 크레딧과 닮아있는 산업가속화법의 70% 역내 조달 조항은 까다로운 세 가지 관문을 넘어야만 합니다. 먼저 독일 자동차 업계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비유하자면 유럽은 현재 중국에게 급소를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유럽이 50대 50 합작법인 강제 조항을 철회했다지만 만약 70% 역내 조달 강제 조항을 수정 없이 시행한다면 이 산업가속화법 관점에서는 순수 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배터리는 유럽 시장 진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아니면 중국 배터리나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보조금을 못 받지만 그저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해외 분석 기관들은 이렇듯 중국이 페널티를 받고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기반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독일 자동차 업계가 중국 손아귀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부터 역내 조달 비율을 70%로 박아버리는 것은 바이든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또 둘째로는 실무적으로 현재 많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영국, 터키, 모로코 등에서 부품들을 저렴하게 조달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EU 가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내산 범죄에서 제외한다면 당장 70% 조달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차량이 거의 없어집니다. 역내 조달을 내세우는 현재 유럽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셋째로는 미국 IRA가 그랬듯 특정 국가의 부품을 차별하는 조항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은 WTO 규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유럽연합 스스로 그렇게 강조하는 WTO 규정을 대놓고 위반하고 시작부터 바이든보다 훨씬 매운맛 버전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합의체 구조 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이 대단히 느리기 때문에 산업가속화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국 산업보호에 강경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사이에서 70% 비율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당장 판을 급격하게 바꾼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럽 전체의 정책 방향성과 의지는 분명히 읽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유럽연합이 배터리 산업에 이토록 집착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자신들이 세운 원대한 목표가 스스로를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55%, 또 나아가 2040년까지 9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는 내연 기관차를 좀 줄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입니다. 이 정도의 목표라면 유럽 내 내연 기관차를 아예 없애고 발전 부문도 전부 청정 에너지로 돌려야 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현재 유럽 내 배터리 제조업 기반은 규모의 경제 효과도 없고 인건비나 전력비 압박으로 중국산 대비 원가 경쟁력 면에서 현저히 뒤처집니다. 따라서 유럽 입장에서는 2040년 90%라는 파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적인 배터리 제조업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 법안이 현재 안과 차이 없이 시행된다고 하면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반사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탄소 중립에 심혈을 기울이는 유럽연합과 대조적으로 볼만한 국가와 인물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위해성 판단을 없애버린 사태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주제이지만 왜인지 한국에서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범생과 같은 유럽과 대조해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특정 물질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질이 과학적으로 인간의 보건과 복제에 위험하다는 판정을 먼저 내려야만 하는데, 이게 바로 위해성 판단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을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고, 이는 그동안 한국 배터리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미국 전기차 산업의 수많은 환경 규제의 핵심 근거였으며 ESS의 짝꿍인 신재생에너지가 미국에 뿌리내릴 수 있게 돕기도 했습니다. 이 판단을 근거로 수립된 연방 온실가스 배출 표준이 있었기에 자동차 기업들은 그동안 매년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강제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차 라인업을 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 근거를 트럼프와 공화당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GM이나 포드와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취소하거나 내연기관차 생산을 늘려도 EPA가 이를 제지할 법률적 수단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마 포드는 이것을 사전에 알고 전기차를 포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에 바로 캘리포니아와 민주당이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워낙 말도 안 되는 짓이었기 때문에 원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피곤한 기후변환이 탄소 중립인이 지키지 않으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으니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유럽과 상반된 방향성이며 결코 박수칠 수 없는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산업가속화법 최종안의 핵심 목적은 유럽 내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제거하거나 혹은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자유진영 배터리 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초안에 50대 50 합작법인 요건이 사라진 부분은 아쉽지만 70% 역내 생산이라는 강력한 조달 비율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대로 시행된다면 유럽 내 현지 생산 설비를 구축하지 않은 한국 기업들도 역내 생산으로 간주되어 큰 반사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달 제시한 감축 목표도 그렇고 탄소 중립에 대해 그 어느 대륙보다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를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럽은 전기차 외에도 ESS까지 포함하면 아주 많은 배터리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유럽 소비자들이 당장 값싼 중국산을 선호하는 기조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이 현상을 유럽 지도부들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탄소 중립에 적극적인 유럽과 달리 트럼프와 공화당은 위해성 판단 규정까지 날려버리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온난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며 내연기관과 석탄 발전으로 돌아가면 큰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어필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결코 사기가 아니며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지구에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계기도 기후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경제와 효율의 논리를 갖다 붙이는 트럼프는 결코 배터리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저는 일부 독자분들께서 뭐라 하시든 간에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소신을 갖고 2차전지 산업을 정확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이 위해성 판단 폐지에 대해서는 바로 캘리포니아와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했고 원복될 가능성이 높으니 추후에는 이 내용을 비롯하여 산업가속화법 주요 내용이 업데이트 된다면 또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마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인터배터리 행사에 다녀와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